이제 투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립 서비스 조심해야 됩니다. 립 서비스. 네, 립 서비스. 그 립 서비스는 이제 이게 막 이제 분양하는 업체에서도 막 할 수 있지만 네네.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 그 지역 국회의원 막 그 지역 시장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옵니다. 네네네. 그런 많죠. 요새 흔한 게 뭐냐면 우리 동네 경기도 특히 경기도 지역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을 제2의 판교로 만들겠습니다. 맞아요. 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동서남북에 다 하나씩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제2 판교는 한 개밖에 없는데 난 제3의 판교 되겠습니다. 제3 판교 이런 게 아니라 다 제2 판교 되겠다는 하면 그 4개 중에 3개는 이제 거짓말일 텐데 그런 거 보고 투자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오케이 내가 땅을 갖다가 판교는 예를 들어서 요만한데 판교보다 더 크게 이모넉게 내가 땅을 잡아놓을 테니까 우리는 판교보다 더 훨씬 좋은 도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땡. 왜 땡이냐 하면은 거기 기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거기 왜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고 분명히. 내가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법인세 제로로 해줄 거야? 또는 취득세 제로로 해줄 거야? 뭔가 당근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는 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이런 거 또 저기 하게 되면은 우리 세수가 줄어드니까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잘못하다가 또 이게 특혜 시비 뭐 거기 보면 누구는 특혜 주냐 뭐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나 지금 멀쩡히 회사 여기에 A란 지역에 지금 회사 멀쩡히 있는데 내가 왜 리스크를 갖고 B란 지역을 가? B란 지역을 갔을 때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A 지역에 내가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로 다 출퇴근하는 데다 전세를 얻고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데 이래서 저기 경상북도 울릉군 만면도동 1번지로 회사를 갖다 옮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독도로 옮겼다고 가정해 보시면은 여기서 삼성전자를 독도로 옮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출근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욕 뒤지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가 그게 이렇게 애들 뭐 자기에게 막 손 뒤집듯이 그게 확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땅만 만들었다고 거기가 제2의 판교 뭐 제3의 판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립 서비스에 여러분들 현혹돼가 투자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그 일자리 증가로 봐가지고는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 뭐 이런 걸 쭉 해가지고 보면 이제 아까 통계청 들어가서 여러분 분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그 빨리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네가 분석한 거 그냥 얘기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강서구. 네, 거기 보면 마곡 있죠. 마곡은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판교처럼 팍팍팍 늘어가는 데는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이제 해줬더니 굉장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는데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제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우리 이 서울에서는 좀 이제 집값이 싼 동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자리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제 싼 동네인 거죠. 싼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존에 그 너무 그 구시가지가 마곡 말고 마곡은 너나 비싸고 워낙 올라가니까 뭐 마곡은 예외를 치고 이 이제 가양동이나 이런 구시가지 등촌동 이런 구시가지가 워낙 집이 낡았다라는 거고 특히 가양동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데도 이제 재건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공공재건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게 되면서 주위에 고임금 계속 마곡지가 커지게 되면 이제 고임금 하시는 분들이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다 이제 또 내 집 마련하기 시작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뭐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곡이나 그렇죠. 마곡이 지금 최근에 마곡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약간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곡 같은 데가 그 해계지만 그다음엔 또 어디가 괜찮아지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곡이 이제 마곡 그러면 이제 판교랑 이제 매칭할 수가 있는 거고 가양동이나 이제 그런 이제 등촌을 이런 강서구 전체는 분당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용인 또는 뭐 광교 여기 비유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디냐면 바로 김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김포가. 근데 이제 김포는 뭐가 이제 핸디캡이냐면은 지금 김포하고 마곡하고 연결할 수 있는 끈이 아까 이 판교하고 용인 수지하고 광교는 확실한 끈 있잖아요. 신분당선이랑 확실한 끈이 있는데 거기는 확실한 끈이 없어요. 골드라인이라고 있는데 아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2량짜리. 그 처음에 왜 2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량짜리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GTX D 때문에 이제 김포 분들이 마구 이제 막
분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 거기 사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그 전철이라는 게 없고 그 중전철은 하나도 없고 네. 경전철이 있는데 두 량짜리고 하나 달랑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김포가 앞으로 뭐하고 운명이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네. 마곡호가 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곡으로 가는 라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 GTX D가 되던 네. 지하철 5호선의 연장선이 되던 네. 그러니까 지하철 5호선 GTX D가 아니면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라도 들어와야 돼요. 김포가 발전하려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끈이 없기 때문에 김포의 거리석으로는 보면 마곡이 제일 가까운 데는 김포예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김포를 왜 주목할 수 있냐면 김포는 빈 땅이 많아요. 그게 무슨 냐면 새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강서구에는 낡은 아파트에 사느니 내가 김포 가서 새 아파트 살 거야. 강서구 낡은 아파트보다 김포 새 아파트가 더 싸. 네. 라는데 그 고민에 가장 걸림돌이 많이 하면은 그때 출퇴근 어떻게 하지? 그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지하철 5호선이 생겨되던가 아니면 더 좋게 얘기해서 GTX D가 만약에 마곡을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강남 업무중심까지 간다 그러면은 네. 김포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증가, 그 지역에 일자리 증가가 없다면은 일자리 증가가 되는 지역까지의 편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들어설 곳 네. 그런 데가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단 그 일자리 증가로 통계청에서 봤을 때는 마곡이 눈에 띄는 일자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강서구가. 그렇죠. 예. 그 A라는 지역이 있고 이제 B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10만 개가 있고요. 네. B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5만 개가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A라는 지역이 B라는 지역보다 일자리가 2배나 많으니까 A라는 지역은 투자 가치 있고 B라는 지역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그 뚜껑을 이렇게 띄워봤더니만 10년 전에 보니까 10년 전에도 네.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지금도 10만 개지만 옛날에 10만 개야. 네. 하나도 늘지가 않았어. 네네. 근데 B라는 지역은 5만 개인데 10년 전에 2만 개였어요. 3만 개가 늘은 거예요. 기울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증가율이 더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증가가 보면 3만 개가 더 저거 했다 그러면은 네. 3만 개가 일자리 늘었다는 건 그 3만 개의 일자리를 보고 외부에서 살던 사람이 그 지역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택 그렇죠. 수요가 3만 개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제 네. 주택은 주택 수요가 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어디가 많아요? 강남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 강북 업무 중심가 많고요. 세 번째 여의도 업무 중심지가 많아요.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은 마포는 아까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네.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일자리가 보면은 아까 통계청 들어서 보면은 일자리 증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포는 마포도 좋은 투자처 중. 네네네네. 그럼 일자리 증가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예. 일자리 증가보다 빠른 건 없네요. 그렇죠. 일자리 증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소득 증가로 이어져가지고 네네. 아까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이제 학군 학군이나 문제가 이런 이제 것도 되는 형성이 거고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동네는 네. 일자리 증가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일자리 증가되는 데까지 그 빠르게 되는 데까지 네. 접근성이 좋아지면 네네. 그 되지 않아요. 그 차선책이기 때문에 교통은 그런 차선책이다. 예. 첫 번째는 일자리. 그렇죠. 무조건 일자리네요. 예. 그럼 금리가 오른다 그래도 예. 예를 들어서 나라에 일자리가 많아져. 예. 그럼 그 부동산 경기는 꺾이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런 지역하고 그런 지역은 막 20% 올라오는데 네. 아까 일자리 증가가 없다던가 일자리가 막 줄어드는 지역 네. 그런 데는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은 나중에 뭐 1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데는 실수요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있는 데 네. 들어오는 거. 결국 실수요 탄탄한 곳이. 집값이 오르는 데는 네. 실수요자의 선호를 받는 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투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투기꾼들 보세요. 투기꾼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네. 투기꾼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오른 데 사겠어요? 안 오른 데 사겠어요? 투기꾼은요? 네, 투기꾼 좀 당연히 집값이 오른 데 사겠죠. 네네, 오른 데 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투기꾼이라는 사람은 투기꾼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집값이 오를 때를 갖다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린 건 누가 오르냐면 실수요자예요. 네.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수요가 늘 지역에다가 네. 나는 그 지역에 거주할 생각도 없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시세 차익 보고 살아. 그러면 이제 투기꾼이 되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주택 수요 늘어날 거야. 근데 난 들어가서 언젠가 실수요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가 되는 거고 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그러니까 이 결과와 원인을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아하. 투기꾼이 사가지고 투기꾼이 사면 집값이 올라 그러면은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다가 사놓으면은 네. 거기는 우리나라 제일 비싸게 되나 투기꾼들이 몰려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실수요자가 사주는 데가 바로 오르는 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있었던 거 뭐 1억짜리 뭐 여러 채 뭐 그거 되게 유행하거든요 요즘에. 그럼 그 여러 차례 열어는 그 세금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예.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서 살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자리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제 단타로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물릴 수도 있겠네요. 물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일자리 그러니까 기준 시가 그러니까 공시가라 그러죠. 기준 시가가 이제 1억 원 이하, 1억 원 미만이 아니라 1억 원까지 됩니다.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 취득세가 싸거든요. 취득세가 이제 1.1% 정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야. 그러면은 거기서 10원만 더 비싼 걸 사더라도 12.4%를 내요. 그럼 만약에 2억 원짜리야. 그 집이 2억 원인데 기준 시가가 1억 원이야. 그럼 2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그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게 되면 2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거기서 좀 더 기준 시가가 1억이 좀 넘었어. 근데 2억 원이라 그러면 12.4%면 2,800만 원? 그 정도 내야 되는 거죠. 저기 2,480만 원. 2,4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2,480만 원 내는 거하고 220만 원 내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면은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짜리를 막 찾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도 굉장히 없어요. 누가 다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유행인 거지 그거 자체가 좋은 꼭 그 정말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투자를 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누군가 그걸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샀어. 내가 지금 1억 원 이하라서. 그걸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좋은 거 샀는데 내년에 이게 이제 기준 시가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1억이 넘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주택자는 그 물건 절대 못 사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2천 몇백만 원 되는 거니까. 지금은 취득세 싸니까 서로 들어가려지만 이제 비싼 거죠. 그렇게 비싸지니까 그때는 이제 실수요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요가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일자리 증가. 그러니까 아까 그거지. 아까 1억 원 이하라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1억 원 이하면서 거기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던가 아니면 일자리가 많은 데까지 접근성이 좋아진다던가. 차선으로 교통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그 두 개가 엔드 조건이 되는 데를 들어가야죠. 싼 거야? 그러면은 뭐 정말 독도 같은 데도 그런 거 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애로사항이 앞으로 꽃이 피죠.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네요.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잘 되려면은 결국 뭐 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먹거리는 바로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먹고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집값을 잡는 정책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제 A라는 도시가 있고요.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지만은 A라는 도시의 시장이 있고 이제 B라는 도시의 시장이 있어요. A라는 도시의 시장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막 거기다가 이제 유치를 하고 그 방범 활동도 강화해가지고 범죄를 낮추고 유해 시설은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집값 올라가죠. 집값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 근데 B라는 시장은 완전히 논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범죄로 올라가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막 그래요. 그럼 집값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야 A라는 지역 너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너 나쁜 시장이고 B라는 시장 너 집값 잡았으니까 아주 훌륭한 시장 이렇게 평가하면 그 평가가 맞아야 틀려요. 틀렸죠. 틀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집값 잡는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뭐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하는 게 없고 집값 잡는다는 거는 사실 보면 좋은 표준은 아닌데 그럼 왜 우리가 집값 잡아야 되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은 자기 거 자산 올라가서 사람들은 좋죠. 근데 자산이 없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갖고 있다가 판 사람들 있죠. 굉장히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니까 사실 보면 그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부동산 집값 오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의 립 서비스인 거예요. 그게 이거는 전체를 보면은
집값이라는 거는 전체 경제 현상으로서 경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사실 보면은 그런 정책 변수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해요. 살기 좋아지는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출퇴근하기 편하고 애 키우기 좋고 안보험 좋고 서로 그 지역에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가 이거 그러면 살기 안 좋게 만들면 집값이 잡힌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거기서 뭐 아이러니인 거죠. 이상하게 되네. 가끔 이제 인터뷰 보면요,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젊은 신혼부부가 탁 나와요. 신혼부부 와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 살려고 그러는데 투기꾼들이 너무 사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막 투기꾼 미워 이제 그러는데 본인이 투기꾼이에요. 본인도 거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 이전에 샀던 사람도 다 그런 필요에 있어서 산 거지. 거기서 보면 물론 그 중에서는 아까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투기 가치가 있다라고 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세를 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전세 공급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100% 투자자예요. 내가 그 주식 모아가지고 그 회사의 실수요자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재용 씨 몰아내고 내가 그 삼성전자를 내가 먹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매집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냥 시세 차익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간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60% 또는 뭐 다주택자 이런 임대를 주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확률이 수가 거래 수가 한 40% 6대 4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훨씬 많은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실수요가 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가 내 거를 사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줄 수도 있지만 안 사줄 수도 있잖아. 안 사줄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머지 투자자는 바본가? 옛날에 샀으면 될 거 왜 지금 높은 걸 왜 사줘요? 그런데 실수요자는 그 지역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몰릴 지역은 거기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실수요자가 몰리지 않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수요자가 몰리지 않은 지역에 사는 건 투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기하고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면은 이제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투기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내 거를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투기예요. 아무나 사놓고 이거 언젠가 오르겠지. 그래가지고 나보다 멍청한 그럴 때는 누구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나중에 샀으니까 나보다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투기고 투자라는 건 뭐냐면 실수요자가 살 만한 데를 내가 선점하는 거. 그건 투자예요. 이 지역이 실수요자가 선호하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미래 경제 상황을 보고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를 믿지 않고 진짜로 거기가 늘어나는지 또는 뭐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자기가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데 2년 후에 어디다가 건물 짓고 있어. 근데 2년 후에 분명히 거기서 한 5천 명의 종업원이 늘고 있어.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조금만 더 발품 팔고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그 5천 명이 하면 5천 명이 어디선가 이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 오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지역에 그러면 전세를 얻든지 집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